네, 방금 소개받은 권영진이라고 합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꽉 메우셨네요. 한 100분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요. 저녁 식사는 하셨는지요? 네. 참 귀한 시간을 이렇게 학습하고 공부하시고 또 연구하시고 하시는데 참 존경스럽습니다. 오늘 그 강의 진행은 제가 이제 8시 30분까지 시간을 받았는데요. 중간에 쉬고 하시는 것보다 좀 빠르게 하고 일찍 마치는 게 좋을까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화장실이라든지 자유스럽게 왔다 갔다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거는요, 정비사업 감정평가의 이해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 수준을 또 맞춰야 되니까 잠깐 조사 좀 하겠습니다. 재개발 구역에서 오셨다. 네네네. 그 다음 재건축 구역에서 오셨다. 많으시네요. 그 다음에 투자자시다. 투자자 많으시네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거나 조합원이다. 대부분이시네요. 네네네네. 네. 한 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조합에 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굉장히 많이 오셨네요, 조합에서. 제가 그 강의 조절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지금 임원분들도 많이 오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초 지식은 거의 다 있다고 생각하고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네. 정비 사업은 이미 앞에서 강의를 충실히 들으셨기 때문에 뭐라고 다 이해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제가 생각하는 정비 사업은 한자로 쓰면 이 묶여 있는 거를 때려가지고 바르게 하는 가지런할 정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 얘기인즉슨 지금 현재 구역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한 5만 제곱미터라고 하겠습니다. 평으로는 만 몇 평 정도 되겠죠, 그죠? 여기에 기존에 있는 건물이 있고 정비, 기반 시설이라고 하는 도로 같은 게 예를 들어서 제가 재개발 구역이라고 하겠습니다. 재건축 구역은 반듯반듯하지만 이러한 정비, 기반 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건물, 그다음 건물 밑에 깔고 앉은 토지. 본질적으로는 사실은 토지입니다, 그렇죠? 토지. 하지만 이 토지 위에 있는 건물 등을 뭘 하는 사업이죠, 이게? 그렇습니다. 예. 역시 임원분들이 계시니까 확실히 답이 탁탁 나오네요. 예, 바로 이겁니다, 이거. 철거를 하게 됩니다, 철거. 우리가 얘기하는 정비 사업은 대표적인 거는 재개발하고요, 재건축, 그다음 소규모도 있지만 등등등이지만 이게 대표 주자라고 하고요. 재개발과 재건축은 현재 있는 이 건물을 철거도 어떻게 완전히 철거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철거하기 전에 뭘 받아야 되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그 피와 피 같은 재산권 아닙니까? 재산권을 걸고 하는 정비 사업인데 철거를 하기 전에 뭐를 해야 될까? 이 재산권에 대해서 당연히 완전한 보전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맞죠? 그죠? 네. 그래서 이 재산권을 가지고 완전히 보전받은 뒤에 관리하고 처분하는 거. 이게 많이들 알고 계신 관리 처분 계획입니다. 계획. 그러면 관리 처분 계획은 어떻게 하냐? 재산권을 제가 지금 이제 감정평가사인데 감정평가를 통해서 평가를 받은 거죠. 그죠? 이거를 여기 지금 갖고 있는 여기 현재 있는 재산 요게 대해서 감정평가를 받으실 건데 이 현재 있는 재산의
종류는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그죠? 아파트도 있고, 빌라도 있고, 그냥 토지도 있고, 그 다음에 건물만, 무허가 건물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 다음에 도로에 투자하신 분도 계시고, 여러 유형이 있는데요. 여러 유형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 유형의 재산권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유형의 이 재산권을 감정평가를 통해 가지고 관리처분 계획을 인가받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비의 B자는 준비할 B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 정비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법. 이 법은 뭔가 하면 바로 법정 절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업은 한자로 쓰면 그냥 이렇게 사업입니다. 진짜 사업. 사업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여기. 사업은 뭐를 남기기 위한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예. 이 사업은 사업성을 의미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정비는 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거고, 사업은 사업성을 의미하는 거다. 그럼 정비 사업은 사업성이 없으면 상당히 진행하기 힘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투자하신 분도 계시고, 원주민들도 계시고, 지금 임원분들 계시고,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사업성이 없으면은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데, 도무지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비사업 참여할 때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판단에 감정평가가 하는 역할은 뭘까? 많이 들어봤는데, 감정 잘 나왔어? 막 이렇게 되는데, 감정평가는요, 이 관리처분 계획을 세우기 위한 재산권에 대한 평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갖고 계신 이게 철거하기 전에 반드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이 평가가 관리처분 계획을 통과, 즉 총회를 해서 인가를 받으신 뒤에 모든 것이 법적 절차가 오케이 되면 이제 그제서야 모두 이주시키고 그 다음에 철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철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에 참여하신, 이 구역에 참여하신 분 중에 오케이, 즉 동의하신 분도 계시고요. 지금 오늘 청산, 제가 여쭤보지 못했네요. 아까 청산, 나는 오케이 하고 싶지 않아. 나는 진짜 이 사업이 마음에 안 들어. 사업성도 마음에 안 들고 법적 절차도 안 지키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나는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노 하는 거야. 노, 오케이 하신 분, 동의하신 분, 미동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또 청산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다 이 사업성하고 연계되고 감정평가하고 연계되고 이 법이랑도 연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잘 안 지워지네요. 오늘 수업에서 이거 하나는 꼭 내가 이제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도정법 제 74조 이것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된다. 도정법 74조가 뭔지 아시는 분들이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 계십니다. 도정법 74조는요. 아까 제가 정비 사업의 정비는 법이고 절차법이라고 했잖아요. 모든 것은 도정법에 의한 사업은 법을 지켜야 됩니다. 거기서 도정법 74조는요. 아까 얘기하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리처분은 뭔가 하면요. 이게 관리처분입니다. 앞에 공부를 너무 많이 열심히 하셨을 텐데 제가 너무 이게 한마디로 요약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지금 그럼 제가 우리 구역, 가령 홍은 15구역이라고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홍은 15구역에 제가 토지 등 소유자입니다. 그럼 제가 가진 재산은 얼마 이렇게 평가를 받겠죠. 그죠? 그걸 10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토지 등 소유자 700분이십니다. 700분 전체의 합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제 거는 10억이고 그러면 우리 구역에
1번부터 그러면 토지 등 소유자 700번까지 전부의 평가를 한 가액의 합계를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쉽죠? 이게 종전자산 평가액 합계가 되는 거죠. 그죠? 1번부터 700번까지 토지 등 소유자의 합계, 종전자산 아까 원래 있던 그 건물, 빌라, 토지, 아파트, 그죠? 그 다음에 조합원 분양이 있을 수 있고 또 무슨 분양이 있을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또 조합원 분양에는 아파트가 있을 수 있고 상가, 근린생활 있을 수 있고 택지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조합원 분양하고 일반 분양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많이 대두되는 임대주택 수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돈 들어오는 거를 우리 사업 홍은 15구역의 총 수입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쉽죠, 그렇죠? 일반 분양, 조합원 분양, 임대주택 매각 수입 등등등 우리 사업을 통해서 얻는 총 수입. 그 다음에 지금 시공사 임원분들께서 선정한 구역도 있겠죠, 그죠? 공사비 그리고 공사비 이외로 이 모든 사업비는 들어갑니다, 그죠?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거를 총 사업비라고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설계비, 감리비, 측량비, 그다음에 각종 용역 보상비 해서 이게 한 120개 정도 되겠습니다. 약 120개 용역이 진행이 됩니다. 그 중에 가장 70%에서 80%는 사실 공사비가 차지하고 나머지는 그냥 단순하게 기타 사업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구역의 총 수입화에서 총 사업비 뺀 거 이걸 통상적으로 개발 이익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죠? 그거를 종전자산 우리 구역의 평가액 총 합계로 나눈 거를 뭐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너무 공부 잘 되셔가지고요. 그 다음에 내 재산. 이거 지금 평가한 거. 여기다가 비례율을 곱한 거. 여기에다가 요거로 곱하면 뭐죠? 네, 그렇습니다. 권리가액. 이 권리가액하고 총 수입 중에 조합원 분양가 있지 않습니까? 네, 조합원 분양가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84 타입을 신청한다고 예를 들겠습니다. 84 조합원 분양가. 이게 조합원 분양가 지금 한 15억이라고 하겠습니다. 비례율은 100%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권리가액은 그러면 얼마입니까? 그렇습니다. 10억이죠. 권리가액은 지금 제 거 관리 처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제가 조합원 분양가 15억이라고 제가 가정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러면 얼마 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 통지서에 제 분담금 통지서에 5억을 내십시오 이렇게 오는 거죠, 그죠? 결론적으로는. 그런데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대표님의 재산은 저보다는 무지하게 열심히 사셔갖고 20억이라고 하겠습니다. 20억. 한 30억 해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대표님께 20억이면 그대로 또 84 신청했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 낼까요? 받을까요? 5억을 받으시는 거죠. 그죠? 자, 이게 관리처분입니다. 제 거 재산 10억이라고 평가하는 거, 그리고 여기 계신 대표님의 재산 20억으로 평가하는 거, 그리고 전체 우리 구역의 총 수입을 평가하는 거, 그리고 전체 우리 사업의 사업비가 계산하는 것, 그리고 요거는 전체를 평가하는 것. 그래서 저는 5억을 내야 되고요. 분담금을 플러스로 표현하겠습니다. 내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 사장님은, 대표님은 받으시는 거는 환급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대차를 딱 하면 없어지는 거죠. 그죠? 이게 어떻게 결정이 되냐. 사실 저하고 대표님하고 둘이 사업을 했으면은 제 지분이 얼마일까요, 여기서? 네, 그렇죠. 제 지분은, 대표님은 3분의 2죠. 그죠? 66.7% 정도 되는 거죠. 저는 33.3% 되는 거죠. 그죠? 둘이 사업을 했다면 제게 10억이고, 우리 대표님께 20억이면은 대표님의 지분은 3분의 2, 제 거는 3분의 1. 자, 요 개념이 바로 종전자산 평가에서, 예? 지분, 이게 지분이지 않습니까? 비율. 예, 그렇습니다. 지분 비율을 결정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홍원 15구역에 1번부터 700분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각종 유형의 자산을 갖고 있는 700분. 그러면 이게 10억, 20억, 그다음에 3억, 1억, 뭐 1,000만 원 해서 700분의 자산을 다 구하면 당연히 지분 비율을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게 종전자산 평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해되셨죠? 예. 그러면은 종전자산 평가 요 지금 시세가 지분당 한 6천, 7천 혹은 피가 붙어하고 8천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8천으로 평가해야 될까? 6천으로 평가해야 될까? 이게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동일한 잣대로 동일한 기준으로 통일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통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아까 판서에 보상을 받고 나가시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이 사업에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나는 조합장도 마음에 안 들고 이 사업성도 마음에 안 들고 구역 지정 자체부터 난 마음에 안 들었어. 어쨌든 100가지 이유를 대서 나가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거는 요 사업비의 보상비라고 책정이 됩니다. 보상비. 현금 청산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이게 이 보상비라든지 지분 비율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관계를 따지면은 시가, 현재 형성된 시가보다는 더 평가하기는 좀 어렵다. 이거는 제가 강론으로 들어가서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 관리 처분의 어떤 요체, 이 내용을 오늘 꼭 가져가시고, 오늘 제가 설명을 쭉 올리겠지만, 이 내용은 반드시 기억을 좀 해 주십시오. 도정법 몇 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네네네네. 최근에 재건축, 재개발 다양하게 했는데요. 아까 소개, 이렇게 부동산 박사까지 시작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비사업 유형과 감정평가 계략적으로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사업 절차 과정에서 감정평가, 언제 하는 건가, 이런 거 이제 살펴본 뒤에, 실제 이제 정비사업에서 감정평가와 연관되어 있는 것을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 10가지 정도인데, 오늘 한꺼번에 쭉 하는데, 이 중에서 종전자산 감정평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아까 철거하기 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종전. 철거한 후에는 그러면 종후자산. 요거는 신축 아파트, 신축 근생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보상을 받고 난 나가겠다. 땅도 크고 한꺼번에 현금을 좀 수입을 향수하겠다. 그래서 익히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재건축 구역에서도 지금 오신 분들이 계신데요. 그리고 가로주택 정비사업에서도 오신 분이 계신데, 법원에서 매도 청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금 관련된 것도 있고, 최근에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서 재건축 부담금이 폐지가 되지 않고 오히려 부활해서 상당히 지금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가천주거 5단시 관리 처분을 했는데요. 재건축 부담금 실제 한거 사례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계산되는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판서에서 제가 정비는 법에 관련된 거고 사업은 사업성이라고 표현했는데요. 감정평가뿐만 아니라 이 정비사업 전체에 걸쳐서 가장 중요한 저는 정신 아니면 인식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형평입니다. 이 형평성. 형평성이란 동등한 자를 동등하게, 동등하지 않은 자를 동등하지 않게 취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평등의 법칙 이런 거에 유사한 것 같은데요. 이거 왜 말씀드리나 하면요. 감정평가를 하면 다 100평을 갖고 계시지 않고 다 20평을 갖고 계시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다 전면지에 계신 것도 아니고 재건축 같은 경우에 다 로열층에 계시지도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모두 똑같은 금액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개입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좋은 것은 좋게 감정이 이루어지고 나쁜 것은 나쁘게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 이것이 형평에 맞고 그 형평을 이루는 사상은 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거나 치우치지도 않고 고른 상태, 고르게 평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정평가 개념하고 정비사업 유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감정평가는 뭐 가격을 표시하는 겁니다. 경제적 가치 판정에서. 정비 사업에서의 감정평가는 종전자산 평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아까 말씀을 드렸고, 아까 10가지 요소의 감정평가가 진행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업자가 있는데요. 신고를 한 감정평가사를 감정평가 사무소라고 하고요.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은 보통 법인이라고 저기 표현하는데요.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모두 법인이 거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란 평가 대상 물건의 가치 결론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분 개념으로는 이제 감정하고 평가를 좀 나누는 그런 뭐 이론적인 것도 있는데요. 이렇게 함께 감정평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사물의 진위, 선악, 적부, 양부 등을 판정하는 것, 이게 이 재개발 재건축에서 중요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 20년 가까이 해보니까 어떤 것에서 제가 진위를 한번 봤나 하면은 무허가 건물에 투자하신 분 계신가요? 재개발에서요. 재개발에서 토지 등 소유자라고 표현하는데요. 토지하고 당연히 건축물입니다. 물론 재개발에서 지상권자도 얘기하지만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건 대표적으로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입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에서는요. 토지 또는 건축물일까요? 아니면 토지 그리고 건축물일까요? 네. 사실상 법정 용어는 밋입니다. 밋. 토지 및 건축물. 그런데 그러면은 반대로 아파트 단지에서 토지만 가지신 분 분양권 나오나요? 네.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법상 밋이기 때문에. 그런데 재개발에서는 이게 투자의 어떤 포인트로 적용이 되는데 토지 가지신 분은 당연히 되죠. 근데 건축물만 가져도 됩니다. 그런데 부산이든 서울이든 제가 신금호 뭐 일대 재개발을 하고 부가현 1-1도 수행을 했는데 여기에 전쟁 이후, 해방 이후 뭐 건물이 그냥 막 들어서다 보니까 무허가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 허가받지 않은 건물이죠. 그렇죠? 근데 건축물만 있어도 분양권 준다며 이러다 보니까 난리비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정했습니다. 예전에는 81년을 기준으로 했는데 이게 너무 빡세다. 일명. 그래서 현재는 89년 1월 24일을 기준으로 이 타임테이블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89년 1월 24일에 당시 정확한 법적 명칭은 당시 건물이 있었으면 분양권을 주는 건물이다. 그래서 특정 무허가 건물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우리 법상에서. 그러면은 89년 애석하게도 89년 1월 31일 날 준공을 한 무허가 건물은 분양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감정에서 진위 여부도 있다고 했는데 89년 1월 24일 당시에 건물이 있었다는 무허가 건물인지 진위 여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를 띄우라고 하냐 하면 저희가 무허가 건물 확인원 여기에 딱 있으면은 오케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연도별 위성사진 있을 수 있습니다. 89년 1월 24일에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89년 1월 24일부터 벌써 이 건물에 전입신고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수도도 내고 전기세도 내고 공과금도 내고 심지어 가장 중요한 거는 전입신고 재산세, 납부, 영수증 그뿐만 아니라 소명할 수 있는 89년 1월 24일 전부터 이 건물이 있었다는 것을 소명하는 겁니다. 소명.
정부가 소명해 주는 거는 무허가 건물 학인원, 무허가 건물 학인원, 무허가 건축물 대장. 이거 띄우면 오케이입니다. 여기 무허가 건물 학인원에 89년 1월 24일 전부터 이 건물이 있었습니다. 오케이입니다. 자, 진위 말씀드리면서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네. 그 다음에 관리처분에서 감정평가 역할과 기능, 빨간색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관리처분 계획의 기초이자 근거로서 핵심 적법 질차다. 모든 게 다 중요합니다. 시공사는 시공사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고, 뭐 또 회계사는 또 회계사는 중요하다 그러고, 또 정비 사업 조합을 이끌어가는 또 임원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정평가는 관리처분 계획의 기초이자 근거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정비사업 유형은 몇 개 있을까요? 네, 지금 현재 법상은 3개로 정리가 됐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하게 많이 나눠져 있었지만 실제 2018년 2월 9일부터는 이렇게 도정법상 사업은 3개로 정리가 딱 됐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됐다는 거 좀 이건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십시오.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다른 건데 이거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재개발하고 재건축하고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저는 법상 제가 열심히 찾아가지고 책 교재 정리를 다 해놨는데 가장 큰 차이는 한번 맞춰보시죠. 동의율, 맞습니다. 동의율도 틀립니다. 제가 이제 개정된 거 곧 설명을 드릴 텐데 재개발에는 없는 특이한 절차가 재건축에 있습니다. 이게 앞전에 개정되기 전에 반드시 그걸 통과해야만 사업을 진행시켜줘서 정부에서 재건축 사업을 쥐락펴락, 즉 조절했던 기능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뒤로 쭉 밀었습니다. 힌트 다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안전진단. 네, 이게 정부가 재건축 사업을 쥐락펴락, 정부 관계자 나오신 거 아니죠? 조절한다고 표현하겠습니다. 요거하고 그 다음에 아까 재초환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네, 재건축 초과이익 분담금입니다. 세금입니다. 요거 2개로 조절을 했는데요. 안전진단은 지금 이제 개정된 법률에 의할 때는 언제까지 받으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사업 시행 인가 전 그까지는 받으면 됩니다. 안전진단은. 그래서 지금 이제 추진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 안전진단 비용이 되게 힘들었습니다.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가지고 안전진단 비용을 모아야 됐었거든요. 3억, 4억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게 잘 모이지도 않고, 뭐 나는 나중에 내지, 사업 진행하면 내지, 다 이런 생각이 옳은 생각이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제 그 비용 이제 거두는 거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 인가 전이기 때문에 그 전에 시공사도 들어오고 많은 협력의 업체가 들어와서 대여금에 대한 자금 융통이 되기 때문에 이게 괜찮아졌습니다. 굉장히 아이디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재초안, 개인적으로는 재초안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부가 부활이 아니라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요, OECD 국가 중에서 양도소득세가 매우 높은 국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사실상 재건축에 10억 투자하는 것은 당연히 프리미엄 20억 이상을 누려야 되는 거거든요. 내 자본을 투하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재초안으로 뺏어가고 내가 또 20억 나중에 전매했을 때 양도소득세로 뺏어간다면 좀 힘이 들 것 같아요. 이거는 재건축 사업을 하지 말자는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네, 이제 사업 절차, 이거 앞에 공부하셨죠? 제가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네, 실제로 안전진단은 여기 있었습니다. 정비 기본계획 수립하고요. 구역 지정 전에 안전진단을 통과해야만이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다가 가로 열고 적어 놓으시죠, 지금. 펜 있으시면 사업 시행 인가 전까지로 개정 이렇게 여기다 적어 놓으시죠. 그러면 사업 시행 인가 전,
여기까지 안전진단을 받으시면은 그 사이의 절차는 쭉 진행하실 수 있는 거죠. 그죠? 이게 바뀐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공동주택 재건축의 한한다. 이게 재개발과 가장 큰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재개발도 요새 완전히 정비 기반 시설이 힘든 그런 정비 구역들은 다 개발이 돼 갖고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자, 이 절차 쭉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아까 법상 절차하고 가장 중요합니다. 감정평가는 여기 있습니다. 사업 시행 인가 다음에. 그래서 감정평가 요 밑에도 하나 적어 놓으세요.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은 날 갈로 닫으시고, 감정평가의 기준 시점은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날. 네. 도정법 아까 74조에 나옵니다. 계속 도정법 74조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정법 74조의 감정평가의 기준 시점은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날로 하라라고 분명히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다음에 분양 공고, 분양 신청, 그다음 관리 처분, 이주 철거, 착공, 준공 입주. 지금 이제 서대문구에서도 많은 구역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조합 직접 설립하고 있는 구역도 있고요. 조합 직접 설립은 이겁니다. 추진위원회 이거 건너뛰는 겁니다. 이거 구역지정 이후에 바로 조합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정부가 공공지원 형태로 추진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 퀴즈 한번 내보겠습니다. 그러면 시공사 언제 뽑을 수 있습니까? 자, 1번 조합 설립 인가 후, 2번 사업 시행 인가 후. 한 분. 네, 조금 교차돼서 답이 나왔는데 서울시는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으면 뽑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너무 많다. 사업 진행을 하라는 거냐. 이래서 서울시가 이제 모든 걸 바꿔서 법을 바꿨죠. 우리 도정법이 바뀐 거죠. 그죠? 도정법이 바뀌니까 다시 당연히 서울시 도정조례 바뀌었죠.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시공사 뽑을 수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제가 서울시 도정조례 77조 시공자 등의 선정 기준 법 118조 6항에 따라 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총회 의결을 거쳐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진위 절차입니다. 지금 이제 추진위는 이제 구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운영 규정하고, 요게 가장 중요합니다. 요게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 당연히 동의가 없으면 추진위 못 가죠, 그죠? 이렇게 쭉 가고, 요거를 건너뛰는 게 직접 조합 설립입니다. 그죠? 도정법 규정은 31조입니다. 31조. 직접 조합 설립이 유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추진위를 하지 않고 바로 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직접 조합 설립은 도정법 31조고 공공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정비업체 있지 않습니까? 정비업체 용역비를 제공하고 여러 가지 또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추진위를 구성해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추진위를 거쳐서 조합을 가는 경우가 이런 절차이고요. 추진위를 하지 않고 바로 갈 수 있는 도정법 31조상에 직접 조합 설립 제도도 있다. 이렇게 지금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는 다 알고 계신 내용이실 겁니다. 예. 재건축 패스트 트랙으로 안전진단 이제 사업 시행 인가 전까지 할 수 있고요. 사실 이름도 바꿨죠. 그래서 재건축 진단으로. 그 다음에 요렇게 이제 빨리 갈 수 있게 일명 패스트 트랙, 빠른 트랙이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요거 이제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시죠? 주요 내용은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이거는 여기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좀 제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 지금 임원분들도 오셨는데 6월 4일 시행됐기 때문에 엊그제 시행이 됐습니다. 기존에는 이반 제한 정비 구역을 지정할 때 주민이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때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50% 이상을 얻어야 됐습니다. 동의서를 들고 다니면서 계속 받았거든요. 그 다음에
이 추진위 승인을 위해서 나중에 다시 또 동의를 또 받아야 됩니다. 몇 번 동의를 받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너무 많으셨고, 그래서 근본에 6월 4일 시행 특례에 입안 요청, 입안 제안, 추진위원회 구성 등 동의 중 토지 등 소유자가 어느 하나에 동의하면 다른 동의도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이게 굉장히 획기적으로 이게 개정이 된 겁니다. 이거는 진짜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양권고 통지기한이 5월 1일 날 시행이 됐는데요. 기존에 120일 이내 알려주도록 한 게 90일로 좀 개정이 됐습니다. 이게 뭔 얘기인가 하면, 감정평가를 언제 기준 시점으로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평가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평가된 게 얼마나 궁금합니까? 내게 얼마나 나왔는지, 옆집 거도 궁금한데 내 거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그것을 예전에는 120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120일 이내. 그러면 4달입니다. 4달. 그것도 너무 길다. 내가 의사결정하기에. 그래서 많은 민원 빗발쳐 있었고 해서 그것이 90일 이내로 바뀌었다는 거, 이겁니다. 그죠? 그러면 3달 만에 받아보고,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돈이 뭐 호주머니에 통장에 너무 많으면 좋죠. 그렇지만 자금 계획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의사결정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빠르게 좀 알아야 되고, 이때 분양 신청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이 아직까지도 추정 분담금입니다.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날 때는 분담금이라는 표현을 하고요. 그 전에는 다 추정 분담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추정 분담금하고 종전자산 평가액 등등등을 이 조항처럼요. 90일 이내 사업 시행 인가가 일어나고 90일 이내 알려주도록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때 분담금도 알 수 있고 종전자산 평가액도 알 수 있다. 정리되셨죠? 그 다음에 상가에서도 오신 분이 계실 텐데요. 쪼개기가 했을 때는 좀 3분의 1로 완화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재건축에서 가장 이슈가 이 상가인데요. 상가 간략히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지금 상가에서 오신 분도 계신데, 상가가 아파트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없다 있다 지금 막 갈립니다. 그죠? 근데 도정법상에는요, 상가가 아파트를 신청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상가분들하고 아파트분들하고 엄청 싸우는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불을 자꾸 껐다 켰다 해가지고 제가 산정비율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산정비율. 제가 상가 소유자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재건축 상가 소유자. 재건축 상가도 이렇게 1층에 칸칸이 해가지고 뭐 제가 1호라고 하겠습니다. 요게 제가 평가가 1억 받았다고 치겠습니다. 너무 싼가요? 10억 정도 할까요? 네. 갑자기 10배 뛰었습니다. 제 자산의 평가액이 상가고 10억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조합원 최소 규모 5구라고 그냥 예를 들겠습니다. 5구가 15억이라고 치겠습니다. 너무 비싼가요? 한 이 정도 해야죠. 그래도 여기 서대문구 15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도정법상에 원칙적으로 상가를 분양 신청할 수 있는데,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는 컨디션일 때 길을 열어놨는데요. 이 최소 규모 분양 추산액이라고 우리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하고 요거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저 상가의 분들은 요거의 10%라면 1억 5천 아닙니까? 그럼 내가 1억 5천을 넘어서죠. 그죠? 초과하죠. 그럼 분양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배다 이러면 안 되죠.
적기 때문에 이거를 가늠하는 게 바로 산정 비율이고 이것이 많이 다퉈졌던 거죠. 이제 산정 비율을 바꿀 수 있냐 없냐 아니면 바꿨다가 다시 높일 수 있냐 없냐 해가지고 어디까지 이런 분쟁이 너무 많으니까 당연히 3심 법원인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최근에 심하게 다툰 데는 방배 5구역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방배 5구역. 그 다음에 신반포 2차. 요 산정 비율에 대해서 바꾸려면은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라. 이렇게 빡세게, 가장 빡세게 대법원에서 내렸습니다. 물론 반대 판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이 정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관. 정관을 만들 때 가령 이때 산정 비율을 0.7로 해놨다고 치겠습니다. 이거를 지금 총회를 통해서 아까 1억 5천 되려면 0.1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지금 따라오시죠? 0.1로 하면 1억 5천이고 뭐 충분히 2억 가지신 분 조그마한 거, 요만한 거 2억 이분도 이거 신청해가지고 아파트 받고 싶잖아요. 그러면 좀 낮춰주세요. 당연히 그럼 이런 거 안 낮추면 아예 우리는 조합 동의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상가 한 동에 2분의 1을 넘어야 조합을 설립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안 낮추면 우리 안 갈래요. 이렇게 해서 이게 포인트였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최초 정관에 0.7로 해놨었는데 그러면은 이런 거 저런 거 얘기해가지고 정관 아니죠. 그래가지고 정관이 이제 뭐 가다가 나중에 이거를 0.3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해서 통과를 한 거죠. 총회에서는. 그런데 아파트 조합원님들이 무슨 소리냐.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아파트 다 줘야 돼? 우리 사업성 안 좋아져. 소송을 제기해서 1심, 2심, 3심 갔는데 이러한 구역들에서 야 이런 거 바꾸려면 올 동의, 전원 동의 받아야 됩니다. 전원 동의는 사실상 불가능입니다. 불가능. 한 분도 이탈 없이 전원을 동의하라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이렇게 좀 엄격하고 강화된 판례가 지금 나와 있다는 거. 그게 아까 패스트 트랙 제가 3분의 1 요건이고 쪼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쪼개기. 상가 투자자의 입장으로서는 바람직하죠. 사실상 빨리 들어가서 아파트를 받을 수 있고 아파트의 피를 향수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강화되는 추세다. 이렇게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네, 업자 선정 이거는 임원분들께서 반드시 숙지하셔야 되겠습니다. 임원분들께서도 약간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재개발은 당연히 우리 구청장님이 선정하시고 계약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합에서는 뭘 하냐? 돈을 예치하시면 됩니다. 평가업자한테 줄 돈을 예치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재건축 임원분들께서는 재건축 사업장은 총회 의결로 선정 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 1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문이. 그래서 2인 하셔도 되고 3인 하셔도 됩니다. 제가 최근에 업무를 수행한 현장에서는 2개의 감정평가 법인이 조합으로 참여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용은 하나입니다. 비용은 1인 주는 걸로 2개를 쓰다 보니까 굉장히 만족을 하셨습니다. 옛날에는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는 이렇게 총회 의결을 안 거쳐서 평가업자 선정해가지고 대법원까지 가서 다툰 적이 있었나 봅니다. 반드시 업자는요, 감정평가 용역 계약하기 위해서는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대의원에서 얼렁뚱땅 해가지고 끝내면은 무효가 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보시기 편하게 싹 정리를 했는데요. 추정분담금은 추진위 앤드 조합, 그 다음에 재개발은 시장 군수, 군수 등 구청장을 얘기합니다. 서울은. 그 다음에 재건축은 구청장님 하나, 조합 하나. 그 다음에 정규기반 시설은 조합. 현금 청산은 이게 조금 머리 아플 수도 있습니다. 임원분들께서는. 하나는 우리 조합. 그 다음 하나는 시도지사가 알아서 해옵니다. 그 다음에 소유자가 추천이 가능합니다. 면적 2분의 1 넘겨서. 그 다음 매도 청구. 이거는 약간 좀 정확히 아셔야 되겠습니다. 매도 청구는 조합이 선정할 수도 없고 시군구가 선정할 수도 없습니다. 법원이 하십니다. 법원이. 그
그 다음에 법인 부가세 기타는 다 조합이 하십니다. 이게 정리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8시 한 10분까지 이제 피곤하시겠지만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들으시면 이제 마감하겠습니다. 이제 추정 분담금 들어보셨죠? 네. 그다음에 국공유지 감정평가는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종전자산 평가 이거 좀 길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합원 분양가 결정되는 거 좀 하고 현금 청산하고 나머지는 시간이 되는 대로 중점만 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정 분담금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어떻게 해요? 개별 종전자산 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한 권리가액하고 내가 분양 신청한 조합원 분양가의 차액을 분담하거나 환급받는다. 그죠? 맞죠? 네, 그게 추정 분담금입니다. 추정 분담금. 예, 법적 근거는 우리 도정법 35조 등에 하고요. 의의는 사실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의사결정. 그다음에 감정평가 시기하고 기준 시점이 쭉 있는데요. 요 그림을 좀 이해하시면은 불 좀 꺼주시죠. 예. 그러면은 그 사업 초기에 계신 분들에서도 보면 뭐랄까요, 그룹이 좀 있습니다. 그룹. A그룹 진행하시고자 하는 A그룹, B그룹, C그룹 뭐 여러 가지 주체들이 나타나는데요. 사업 방식 때문에도 격돌하고 그 그룹 주체들 간에 분담금 차이도 나고 뭐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 제가 며칠 전에 영등포 관내에 구역 지정 전인 그 단지에 통합이 맞냐, 단독 추진이 맞냐, 심하게 격돌하고 있는 구역에 가서 뭐 설명을 좀 해달라 그래서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요. 사업 절차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인식이 그 순간에는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분담금이 확정이 되는 시점이 언제로 알고 계신가요? 분담금 내가 내야 되거나 환급받는 거. 네네네. 그렇습니다. 관리처분도 계획인가인데요. 이것도 이제 말을 이제 바꿉니다. 이제 말을 바꾼다기보다 붙입니다. 최초, 변경 이렇게. 이 말은 계속 바뀐다는 겁니다. 이것도. 관리처분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총수입하고 총사비하고 종전자산 평가의 합계라 그랬잖아요. 그게 비례율인데 그거에 따른 분담금에 대한 대차를 딱 맞추는 게 관리처분인데 총수입이 급격히 바뀌거나 총사업이 급격히 바뀌거나 하면 관리처분이 변경이 됩니다. 그거를 바꾸는 요소는 설계 같은 거죠. 설계. 그래서 최초 계속 바뀌어서 변경. 그래서 분담금도 계속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럼 관리처분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분양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분양 신청.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 분양 신청 아무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분양 신청 이게 이 앞전서부터 다퉈집니다. 분양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분양권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분양받는 사람을 수분양권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분양권이 나오는 물건인지 안 나오는 물건인지 판단을 요 앞에서 하는 겁니다. 요 앞에서. 이 앞에서 하는데 그래서 저 분양권의 권자가 권리권자입니다. 권리권자. 그래서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산정해 보자. 그래서 권리 산정 기준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분양권 이거 따지는 기준 일자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아까 제가 89124 따졌잖아요. 89124 전에 들어왔냐 늦게 들어왔냐 다 이걸 따지는 겁니다. 기준을. 그러면 자 일반적인 재개발 재건축에서 권리를 산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 기준을 따지고 있는 날짜가 언제쯤일까요? 네, 사업시행인가 나왔는데요. 정답은 지금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자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도정법 16조에 나와 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자를 전후로 권리 산정을 따집니다. 자, 그러면은 아주 예를 들겠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이 오늘 났다고 치겠습니다. 2025년 6월 오늘 며칠입니까? 네, 17일. 네. 준공을 그러면 16일 날 준공 떨어진 건물하고 18일 날 준공 떨어진 건물하고 뭔가 차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권리 산정 기준일 전후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걸로 따지는 겁니다. 뭐 더 앞전으로 돌아가면 서울시에서 2003년 12월 31일자로 다가구 주택 쪼갠 거 이런 거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가구 여러 개 쪼개가지고 다세대로 해가지고 분양권 여러 개 받으면 좋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하고 싶죠. 그런데 기준을 따지는 거죠. 이제 기준일, 일자를 가지고 이제 따지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도정법에서.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을 권리 산정 기준일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보다 투기나 이런 것 때문에 정부에서 우리 관에서 또 날짜를 정할 수 있죠. 그죠? 모아타운 같은 거, 후보지가 선정된 날짜, 그거를 따로 정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따로 정하는 날 혹은 일자. 똑같은 건데 다 일입니다. 기준일. 그거는 법상에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 전에 시장 군수 등이 따로 정하는 날을 뭘로? 권리 산정 기준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 쉽게 이제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면 권리 산정 기준일 전에 권리가 있는 자가 분양 신청을 제대로 해가지고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으면 이제 분담금을 납부하시는 거죠. 근데 권리 산정 기준일 이걸 따져가지고 미스를 했어요. 그러면 관리처분 계획에서도 이분들은 발라냅니다. 이거를 그 법상에서 안 되시는 분들은 또 빼는 겁니다. 그죠? 근데 나는 또 분양 신청을 했다가 갑자기 돈이 필요해가지고 철회했어요. 지금 계속 제가 드리는 이분들은 현금 청산자가 되는 겁니다. 현금 청산자. 자, 분양권을 갖고 있는 자로서 분양 신청을 제대로 했다가 제가 싫어가지고 철회했거나 그 다음에 관리처분 계획 세우면서 저기 맞지 않아요. 당신은 여기서 관리처분 여기 하면서 빼시는 분, 뭐 삭제로 표현하겠습니다. 이런 분들 등등등은 다 분양 현금 청산자가 되는 겁니다. 여기다 가장 먼저 분양 신청을 아예 안 하신 분, 그죠? 이런 분들이 현금 청산자가 된다. 제가 이제 요 거꾸로 가면서 이제 얘기하면 여기에 사업 시행 인가가 있고 여기에 제가 감정 평가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전에 뭐 있습니까? 조합 설립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추진위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구역 지정이 있습니다. 그죠? 요거 얘기하다가 왔네요. 그 추정 분담금은 요 정비구역 지정 전에 한 번 합니다.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전 한 번. 그 다음에 사업 시행 인가 총회 전. 그 다음에 분양 신청 어디 갔죠? 분양 신청 전.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단독이냐 통합이냐 막 맞다고 막 박이 터지게 싸우는데 요 단계입니다. 요 단계. 요 단계에는 계략의 계략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략의 계략. 굉장히 러프하다. 뭐 이런 얘기죠. 그죠? 왜냐? 조합 설립이 나고요. 사업 시행 인가를 준비하면서 요 단계에서 바로 이 건축 심의를 얻게 됩니다. 건축 심의는 각종 역량 평가. 왜냐면 건축 용선 꽉 채워서 주는 것도 좋지만 교통 역량 평가를 해보니 그거는 좀 어려워. 이렇게 돼서 각종 역량 평가 더하기 건축 심의가 이루어지고 건축 심의가 끝난 뒤에 사업 시행 계획을 세우는데요. 건축 심의가 끝나면은 그제서야 뭐가 나오나 하면요. 설계 개요가 나오는 겁니다. 설계 개요. 설계 개요 여기서도 봤는데 지금은 가설계도 하고 그거는 가설계고 설계 아니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역 지정 전인 이 단계는요.
아직 토지 이용 계획에 의한 용적률도 확정이 안 된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전 단계에 여기서 나온 추정 분담금은 계략의 계략이고 이거 갖고 싸울 일도 아니다 이거예요. 계속 바뀔 수 있고 이게 정확히 맞아. 이게 수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당시는 수확을 뭐 산수 이전 단계를 하는 것 같고요. 수확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완전히 거의 분담금 거의 확정됐다. 거의 확정인데 이것도 변경이 바뀔 수 있다. 요새 트렌드는 뭔가 하면요. 관리 처분이 나오고 나면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재산권 있지 않습니까? 재산권, 내 재산권, 내 거. 여기에 대한 저의 사용 수익권이 없어집니다. 이제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나오면 내 재산이 내 맘대로 사용할 수 없고 내 맘대로 수익할 수 없는 기준이 됩니다. 기준 일자가.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 이후에는 거래하는 것도 이제 분양권 거래를 하시게 되고요. 또 임대주택 사업자 있으신가요? 임대주택 사업자는 여기서 말소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기존의 건물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추진위원회 승인 여기도 계략적인 거고 그 다음에 사업시의 인가를 준비한 요 정도는 이제 계략은 떼야죠. 건축심의가 나왔고 앞에서 구역 지정을 하면서 용적률이라든지 임대주택 짓는 게 다 나와 있는 상태에서 건축까지 구체화됐기 때문에 사업 시행 인가를 득하는 요 정도 시점에 추정 분담금은 관리처분 계획에서 나오는 이 추정 분담금하고 큰 차이가 없어야 될 걸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차이? 사업비가 요새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공사비가. 20년도에는 500만 원 얘기했었습니다. 대우건설 대부분의 건설사가. 근데 지금은 700대 중반, 800, 심지어 지금 900까지 얘기하니까요. 그래서 관리 처분에 의한 거는 공사비 때문에 굉장히 많이 뛰었습니다. 추정 분담금은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요거는 이제 실제 용역한 제가 건데요. 요건 참고하시고요. 표현이 제가 표현한 거와 좀 다를 수 있는데 일맥상통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죠? 이거 서울시 자료인데요. 그냥 한번 참고하시고요. 그다음 4번을 한다는 거. 요건 대치 이지구의 실제 보고서를 제가 캡처해 가지고 넣었는데요. 요렇게 이제 보고를 합니다. 실제로. 그다음에 이제 정비 기반 시설의 무상 기속 및 무상 양도 평가. 이거는 임원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역에 국 공유지가 있습니다. 국 공유지. 이거 지워도 될까요? 네. 재건축, 재개발, 소규모 정비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할 거 없이 우리 구역에는 이렇게 도로가 있습니다. 똑바른 것도 있고요. 이렇게 좀 선형인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기둥기로 지나는 우리 구역 외에 걸치는 그런 도로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도정법 2조 1항에 보면요, 정비 구역 안에 기반시설 역할을 하는 게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도로입니다. 도로. 그 다음에 여기 기퉁기에 조그만 게 옛날에 지어놓은 공원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공원. 그래서 도로, 공원. 그 다음에 공동구 등등등등 여러 가지 있는데 일반적으로 도로와 공원을 많이 설계합니다. 정비 기반 시설 감정평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거를 위에 있는 건물도 싹 털지만 여기에 있는 기반시설도 싹 철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 도로 있지 않습니까? 요게 대부분 구유지거나 시유지거나 국가의 국유지입니다. 요걸 공유재산이라고 저희가 표현합니다. 공유재산이면서 이 도로면서 혹은 공원이면서 정비기반시설 예전에 있던 거가 용도가 싹 철거하면 폐지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용도 폐지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이렇게 싹 털면 싹 털고 나서 철거한다고 표현하겠습니다.
멋지게 이렇게 딱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딱 1단지, 2단지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관통하는 도로 딱 이렇게 딱 냈다고 쳐겠습니다. 이게 완전히 이 지하철역이라고 치고 지하철역. 그러면 용도 폐지되는 것과 개념과 반대되게 요거는 신설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신설하는 거에 제가 1,000억을 쓴다고 치겠습니다. 근데 기존의 게 용도 폐지하는 게 평가를 했을 때 800억 정도라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시유지, 구유지, 국유지였던 정비 기반 시설 800억을 내가 사와야 되는가 이런 문제입니다. 내가 설치하는 게 무려 1,000억인데 그래서 도정법 65조에서 신설 기반 정비 기반 시설 범위 내에서 이 용도 폐지를 무상으로 돈 내면 안 되죠, 그죠? 무상 양도 받을 수 있다. 이게 지금 요 테마입니다. 무상 기속 및 무상 양도 평가에 관한 가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옛날 도로 중에 내가 무려 1,000억이나 설치하는데 800억 중에 무조건 내가 이걸 다 무상으로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도 빼기 100억, 빼기 100억 막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났는데 이 도로는 보니까 도로 완전히 그 관리 계획에 의해서 정식적으로라고 표현합니다. 법 절차적으로 설치된 도로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인정해 줄 수 없어. 이런 게 무지하게 많이 쌓았습니다. 근데 그 세월이 가서 이제 정형화되고 대법까지 가서 많이 이제 법까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일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는 현실적 도로라면 인정 이렇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안 갈까요? 뒤로 좀 넘겨주시죠. 이게 안 되면 배터리가 다 됐나 보네. 네. 그래서 도로의 범위 중에 그 빨간색 칠해 놓으실 거는 요거 4호. 그 밖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 중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고 있는 부지. 앞으로요. 이 경우 부지의 사용 형태, 규모, 기능 등 구체적인 기준은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임원분들께서는 여기 빨간색으로 칠해 놓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무조건 무상으로 양도를 받으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조합원들이 돈을 내서 이걸 사오게 되면 다 분담금에 들어갑니다. 1, 2원 지금 아껴야 되는 판에. 그래서 실무적으로 엄청 다퉜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퉜던 거는 토지구역 정리 구획 내의 도로는 인정 안 했는데 대법까지 가서 그것도 도로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비구역 밖에 기반시설 설치할 때가 있습니다. 아까 여기 우리 구역의 바깥에까지 도로를 설치해라 혹은 공원을 설치해라 이런 인가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또 많이 다퉜죠. 그래서 그거 그러면 무상 아닌데요? 조합에서 볼 때는. 그런데 계속 인허가권자는 무상으로 가져갔었습니다. 그런데 판례가 정리를 했습니다. 무상으로 또는 정산을 거쳐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속할 수 있다. 공짜로 가져가지 마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돈 내고 이게 정산이라는 표현입니다. 정산. 지자체에서 돈을 받으라 이거죠. 바깥에다가 도로를 설치했다면 그 돈을 받을 수 있다 이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원분들께서도 요거 체크해야 되는데요. 정비 기반 시설의 설치 비용 보조 신청 규정이 있습니다. 도정법에. 이것도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신설하는 도로를 토지를 확보하고 그 위에 엔지니어링 비용을 얹어가지고 도로를 깔지 않습니까? 그 비용에 대해서 설치 비용 보조가 가능하다. 요거는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죠. 오늘 실제 용역 얘기입니다. 이게 폐지되는 조소고 신설되는 조소고 양자의 금액을 비교해서 판단한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다고 이제 그게 중요하니까 중요한 거죠. 가장 중요한 거죠. 내 재산이니까. 종전자산 평가에 관해서도 도종법 몇 조요? 네, 74조에 딱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인터넷 치면 뭐 바로 나오는데 이제 안 쳐도 도종법 74조가 관리처분에 대한 내용을 임을 이제 확실히 아십니다. 그러면 종전자산 평가의 대상이 뭔가 이건 궁금하시잖아요. 확정을 해야 되니까. 자, 아까 지분 한번 다시 예를 들겠습니다. 제 혼자 사업을 한다. 그러면 제 지분은 1이죠, 1. 제 혼자죠. 그죠? 사업비도 제가 내면 되는 거잖아요. 제 거 재산 뭐 사실 평가한다기보다 돈 공사비 들어간 거하고 기타 사업비 제가 다 부담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뭐 이론이 없습니다. 혼자 할 때는. 근데 둘이 딱 한다. 그러면 이게 정사각형이라고 보고요. 2분의 2, 1인 거 아닙니까? 그죠? 요 한 페이지 평가한다면. 4명이서 한다. 그러면 요거 4분의 1이 되시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8명이서 한다. 그럼 8분의 1이 되시는 거죠. 쪼개면 16분의 1이 되는 거고, 지분의 개념이라는 거, 지분. 그 비율을 정하면은, 그럼 전체 사업에서 제가 1%라면 제 지분 비율은 1%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종전자산 평가는 지분의 이 지분이 4분의 1이냐, 8분의 1이냐, 16분의 1이냐 지분을 찾기 위한 그런 지분 비율을 결정하기 위한 지분 비율 결정을 위한 뭔가 평가죠. 그죠? 평가. 그죠? 평가인 거죠. 그죠? 가치를 매기는 거죠. 그죠? 그러면 대상을 딱 정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1000명이든 500명이든 10명이든 이 공동사업에 있어서 대상을 도정법 74조에서 딱 정하고 있습니다. 대상은요, 여기다 정하겠습니다. 대상은 토지, 건축, 물, 여기 딱 한정하고 있습니다. 장독대도 있고, 뭐 수목도 있고, 그 다음에 마당에 잔디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재산권이 내가 있는데, 왜 토지와 건축물만 하지? 지분 비율을 정하기 위해서 대상을 확정한 겁니다, 이게. 도정법 74조에 토지하고 건축물. 아파트는요, 그것도 토지 및 건축물. 이렇게 딱 정해놨습니다, 대상을. 그런데, 내가 아는 사람은 담장하고 뭐 다 측량하고 받았다던데, 현금 청산자입니다, 현금 청산자. 아까 시점에 분양신청 하지 않은 사람, 분양신청 철회한 사람, 관리처분 계획에서 제외된 사람, 현금 청산자라고 했잖아요. 현금 청산자부터는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공익사업법을 적용받게 되어 있습니다. 공익사업법. 이건 이제 일명 보상법입니다. 보상법. 보상해서 이제 나가는 겁니다. 보상금 받고. 그거는 이 구역에서 이렇게 나가십시오. 보상금 받으시고. 이때는 보상법에 따라서 측량도 하고 수목도 조서에 쓰고 해서 보상법에 따라 이게 달라집니다. 하지만 종전자산 평가라 하는 거는 아까 수분양권자가 될 수 있는 사람, 즉 조합원의 재산을 평가하는 겁니다. 조합원. 그러면 또 퀴즈 하나 될까요? 현금 청산자는 그럼 종전자산 평가 가액에 합산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조합원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 대상 1번, 2번. 시점도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점은 제가 아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74조에 의해 가지고 또 사업 시행, 인가, 고시. 사업 시행 인가가 있으면 안 됩니다. 고시까지 있어야 됩니다. 고시일이 딱 찍혀 나옵니다. 우리 구청장님의 그 고시문에. 고시가 있은 날인데 그 고시일로 그냥 쓰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대상은 토지 건축물이고 시점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사업 시행, 아까 관리 처분 계획이 여기 있었는데 이것도 변경이 있고 체추가 있고 계속 바뀌는데 사업 시행 인가 이것도 고정일까요? 바뀔 수 있을까요? 네,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호동에 있는 10몇 구역은
9년도에 사업시행인가 받고 지금 또 받았습니다. 지금 26년도인데 15년간 계속 평가를 받았습니다. 변경이 있을 수 있는데요. 변경이 U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캐스천이 뜹니다. 사업시행 최초일까? 변경일까? 2차 변경일까? 3차 변경일까? 변경 다 줄여갖고 사업시행 변경인가라고 하겠습니다. 한번 맞춰보십시오. 맞습니다. 자, 최초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정리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종전자산 평가 대상은 법상 토지하고 건축물만 한다. 그 다음에 시점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 한다. 바뀌었을 때는 최초 사업시행인가 일자로 한다. 그러면 아까 이 지분 비율 결정을 위한 이거를 제가 그냥 쓰는 거는 일관된 기준이다.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는 겁니다. A 조합원 재산에다가는 토지, 건축물, 장독대까지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1번부터 1000번까지는 다 일관된 기준 이걸 적용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이제 그 형평성 문제에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사실 감정평가사들은 믿고 그냥 맡기셔야 되는데 저도 어떤 사업지에 투자했을 때 감정평가 결과를 보면은 갸우뚱할 때도 있습니다, 사실. 그만큼 이게 지금 과학적으로 좀 더 발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형이 있는데요. 단독하고, 건축법상 공동 이렇게 있습니다. 요 평가는 법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단독은 주택을 예를 들면 단독주택, 공동주택 이렇게 크게 건축법상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평가를 어떻게 하라고 다 법에 돼 있어서 재량은 없습니다. 평가사들이. 단독은요. 토지 더하기 건축물로 하라고 법령에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은요. 네. 토지 및 건축물을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령은. 그래서 종전자산 평가할 때 토지는요. 표준지 공시지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가 되게 낮던데 보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요인이라는 법상 돼 있는 걸로 보정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은요. 원가법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거래 사례 비교법은 말 그대로 거래 사례를 선정한 뒤에 그걸 가지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예, 평가 대상은 말씀드린 대로 74조 1항 5에 토지 또는 건축물로 되어 있고 사업시행 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날로 평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격 통지 시기는 원칙적으로는 총회 개최를 1개월 전에 통지하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좀 힘줘서 말씀드린 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120일 이내에 이제 알려주다가 사업시행 계획 인가 고시일부터 90일로 단축된 요게 지금 25년 5월 1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지금 현장에는 이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분양 통지기한 단축 개정으로 사업시행 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종전자산 평가액을 통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합 설립되고 나서 시공사를 선정하시는 단지도 있는데 그 못 해가지고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단지도 있습니다. 그때는 요 단서 규정에 사업시행 계획 인가 이후에 시공사 선정했을 때는 그 날짜부터 기산하도록 좀 허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물적 기준인데요. 토지 면적은 당연히 이제 소유 토지별 지적 공부를 하는데요. 토지 대장과 이제 등기사항 정부 증명서를 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갖고 계신 것 중에 이제 건축물 대장 막 면적이 계속 달아내갖고 막 늘어났습니다. 그것도 안 해주냐 막 이게 굉장히 많은데요. 여기에 법령에 위반하여 건축된 부분의 면적은 제외한다라고 도정법에 명시되어 있어서 건축물 대장의 90제곱미터다 그러면 90제곱미터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근데 여기 또 단서 규정이 있습니다. 서울시 도정조례 34조에. 다만 정관 등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 대장 또는 측량 성과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도정조례. 그래서 정관에
여기에 총회를 거쳐서 정관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구역은 전부 다 이 달아난 게 거의 90%라서 우리 측량해가지고 이거 하는 걸로 하자 하면 또 할 수가 있게 길은 열려 있습니다. 부산이 대부분 측량 성과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전쟁 이후에 해방 이후에 사실 제대로 된 건물이 없다 보니까 위반된 건물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리처분 계획 기준일 현재 부동산 등기부. 관리처분 계획 기준일이라고 아까 권리산정 기준일과 좀 유사한 단어가 하나가 나왔는데요. 관리처분 계획 기준일 현재 등기부를 기준으로 소유권을 저희가 파악을 하는데 관리처분 계획 기준일은 분양신청 만료일입니다. 거기다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이거. 요거 실제 제가 평가한 샘플입니다. 한 3만 평, 4만 평 정도 되는데요. 신길 5구역의 구역 계고요. 구역 경계고. 여기 지금 자세히 보면 토지 단가입니다. 즉 토지 단가를 전체 이렇게 표시해서 형평에 맞지 않는 토지 단가가 있는지 다 평가 결과를 제가 표시한 겁니다. 요 그림이 평가 보고서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감정서로. 이건 제가 내부적으로 균형이 맞는지를 몇 날 며칠을 계속 이걸 고민합니다. 토지평가 방법입니다. 아까 표준지 공시지가로 평가한다 그랬는데요. 거기다 시점 수정치,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요 그 밖의 요인 보정치가 바로 시가와 표준지 공시지가의 격차를 보정하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건물은 원가법으로 평가하는데 평가 방법까지는 이렇게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좀 중요한데요. 재건축에서 제가 앞전에 이제 과천에서 상당히 그 큰 어떤 재건축 단지를 평가하면서 그 단지에는 두 개 타입이 있었습니다. 한 타입 간의 격차가 나는데 이거는 좀 말씀드려보고 갈게요. 지금 재건축 구역에서도 많이 오셔서 재건축 아파트에서 가격 지금 거래가 막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거래가 부동산 하나의 가격으로 거래됩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가격으로 거래가 됩니까? 1번, 2번. 이건 하나의 가격이라고 하겠습니다. 당연히 상식적으로 여러 가지 가격으로 거래됩니다. 그 다음에 시점도요. 아까 구역 지정서부터 계속 이렇게 제가 갈랐는데 사실 여기 추진위를 안 하고 조합 직접 설립도 합니다. 추진위 승인, 구역 지정. 사실상 구역 지정 전부터 구역 지정이 이제 날 것 같으면 가격은 이렇게 상승합니다. 구역 지정이 되면 상당한 상승폭이 있고 추진위가 승인되면 다시 더 상승이 되고 주춤주춤 하다가 조합 설립이 되게 되면 이제 시행의 주체가 생긴 거고요. 이제 사업은 완전히 간다고 봅니다. 이제 사업은 거꾸로 갈 수 없습니다. 조합이라면. 기간의 문제지. 무조건 조합이 세팅이 되면 이제 갑니다. 그래서 거래 사례 가격을 이게 이제 P라고 하면 가격은 계속 상승을 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관리 처분 있게 되면 이렇게 주식처럼 상한가처럼 더 올라가고 여기서 한번 상한가 치고 상한가를 표현하겠습니다. 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 여기서도 급격하게 올라가는 시점이 있고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사업이 가면서. 그러면 여러 가지 가격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때의 가격이 있고 이때의 가격이 있고 이때의 가격이 있고 또 관리처분 계획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업 시행.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P가 진짜 많이 붙어가지고 형성된 이 가격이 있습니다. 이때 감정평가를 하는 시점이 사업 시행인가 고시가 있은 날의 시점이다 보니까 이 이외의 거래 가격이나 거래 사례에 관해서는 개입이 안 된다는 거. 그러면 이 전이면은 가령 경기에 따라서 강남 같은 경우 2006년도가 2010년보다 더 비쌌습니다. 여기 이렇게 떠갔다가 이렇게 깔아앉은 경우도 있죠. 경기마다 다르니까. 그러면 이때 높은 때를 가격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죠. 청산 받으면서. 그러나 저희가 보통 판단하는 시점은
1년 이내 이 정도를 지금 참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5년에서 6년의 모든 실거래 사례를 수집해서 데이터하고 분석을 합니다. 하지만 이 한 6년 전에 어떤 거래 사례의 가격이나 이것은 지금 사업시행 인가 기준 시점의 가격은 다르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1년 이내 정도를 가장 많이 참작을 한다. 그 다음에 참작을 할 때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면서, 그러니까 우리 단지 내에 동이 그럼 10개가 있는데 1번부터 10개 동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여기 지하철이고, 그러면 이 10동하고 지하철 멀리 있는 1동은 가격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실거래가. 이 가격 차이를 저희가 내는데 대부분 동, 그다음에 층, 향, 제가 이게 좀 공간이 없어서 이렇게 적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정적인 게 가장 큰 것이라고 저희 생각하는 게 대지 지분의 규모. 동별로 차이 거의 못 냅니다. 층별로 차이 냅니다. 향별로 차이 거의 못 냅니다. 대지 지분 규모 차이 확실히 내야 됩니다. 이게 공감 가실지 안 가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59 타입, 84 타입, 그다음에 뭐 42평 이렇게 세 개만 있다고 쳤을 때 집합 건물법에 의해 가지고요. 분양 면적, 우리가 얘기하는 공급 면적입니다. 에 따라서 그 전에 질 때도 대지권을 분배를 했습니다. 배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59와 84, 112에 제대로 대지권이 배분이 됐으면 이 규모는 당연히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이 112 중에서도 A타입, B타입, C타입이 있는데 대지분 유사합니다. 같거나. 그런데 어떤 단지는 이 친구는 39제곱미터, 이 친구는 38제곱미터, 근데 이 친구는 34제곱미터, 즉 한 평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럴 때 그러면은 이 30과 38.8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A, B와 C가 같아야만 하는가? 여기 문제 봉착합니다. 동 차이 크게 낼 수 없다. 층 차이 있다. 향 차이 크게 낼 수 없다. 그런데 대지 지분 이거 차이 없다. 그러면 이거 같이 나와야 됩니다. 이분 좋아하시죠? 그런데 이 두 분은 불만이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형평에 맞는가, 균형에 맞는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서울시의 3종 일반 주거지역 대지 지분 한 평이라면은 약 평당 5천에서 6천은 호가합니다. 그만큼 되든 안 되든 차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금호동 일대는 대지 지분이 아파트인데도 정확하게 500-7번지였는데 그 아파트에 대지 지분이 없는 호수가 있었어요. 그런 경우 그러면은 차이를 상당히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만큼 이거를 우리는 저희들이 표현할 때 가격 형성 요인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이 요인치로서 작동을 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뭐 이해라기보다 이렇게 하고 있다. 평가를. 그 다음에요. 층이 있습니다. 층. 중층 아파트가 있고요. 주공 낮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연립도 3층짜리가 있고요. 5층짜리가 있습니다. 이때 탑층요. 그 다음에 1층. 이게 탑층이죠. 지금은 한 10%에서 한 15% 정도 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격차가. 그런데 지금 구역 지정 전에 10% 정도 나는데 조합 사업 시행 주체가 들어와 가지고 이제 완전히 본격적으로 재건축 아파트 사업을 진행하잖아요. 그러면 사실상은 여기 대지 지분 12평, 여기도 다르지 않다면 12평입니다. 그러면 요 12평과 12평, 로얄층도 12평입니다. 12평 내 땅 내놓고 현물 출자한다고 표현합니다. 법상용어로. 그 다음에 공사비 등을 분담해서 가는 게 재건축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이 차이가 커질까 적어질까 이건 상식적으로 토지 가치로 수렴한다고 이게 연구 결과가 그랬습니다. 상식입니다. 그래서 층의 차이는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령 우리 지금 단지에서
1층 뭐 가령 평당 6천만 원 드리고 평가를 여기 로얄층 평당 7천만 원 평가했다 그러면 제가 맞아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사업에서 층의 어떤 효용 격차도 최소화된다. 최소화돼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자주 여쭤보시는 게 우리 집은 1억 들여가지고 고쳤어. 이런 게 많은 질문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고쳤다 그러니까 나도 이게 한 3천 다 고쳤는데 사실 살면서 안 고친 집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앞전에 있던 재건축 구역에서 거의 800세대 정도 됐었는데요. 전체의 일관적 기준으로 이 리모델링 비용에 대해서는 일절 관여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오히려 더 받아들이시고 그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합이 뭐 정한다기보다 이러한 그 소명의 문제가 너무 많고요. 그 다음에 사업 시행 인가 전에 그러면 몇 년 전서부터 고쳤는지가 이걸 다 정확하게 설명을 해서 분석을 해야 되다 보면 사업이 늦어지는 그런 오히려 역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비용은 거의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근데 뭐 완벽히 인정하지 해주지 않는다 이건 또 어깨의 방향은 아닙니다. 요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최초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실자로 대법원이 판결을 냈다. 네, 이것도 법제처인데 다른 의견이 있지만 대법원이 정리하였다. 그다음에 종우자산 감정평가입니다. 뒤에 그 갈 만한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요. 제가 한 10분 정도 더 하고 그다음에 질문 좀 받고 이제 마무리하는 걸로. 너무 피곤하시죠? 그래도 이 시간에 이렇게 공부하시고 연구하시고 투자하시고 종후자산 평가 제가 이제 그 자료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비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용. 조합원과 일반 분양 받으시는 분은 완전히 다른 거 아닙니까? 조합원은 당연히 아까 권리 산정 기준이 재개발 같은 경우는 관리 처분 계획 인가 전까지 계속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재건축은 조합 설립이 나고 나면 제한적인 거래가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사고 팔 수 있는 시간대는 사업마다 다르지만 사고는 팔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합원과 일반 분양 받으시는 분의 그 분양가는 같아야 됩니까? 달라야 됩니까? 당연히 달라야 이 사업 가는 겁니다. 정비 사업은. 그래서 종전자산 이제 뭘 의미하는지 알죠, 그죠? 지금 갖고 계신 재산입니다. 원래 내 혼자 하면은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돈을 내는 건데 내 재산을 내고 사업에 뛰어든 겁니다. 그래서 지분 참여를 한 거죠, 그죠? 맞죠? 그거를 종전자산 현물 현재 있는 그 물건으로 자금을 날린 거죠, 그죠? 출자, 지분 투자한 거죠. 그래서 종전자산 현물 출자가 내 재산에 대한 평가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뭐를 얹는 겁니까, 여기? 네, 사업비를 얹는 겁니다. 여기. 이 사업비는 공사비하고 기타 사업비다. 공사비는 한 7, 8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통계적으로. 나머지 사업비는 굉장히 많은데 금융비까지 다 합치면은 그 뭐 사업비라고 하겠습니다. 요게 그러면은 뭐가 될까요, 요게? 요게 회계학적으로 보면 원가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원가. 내 거 내놓고 돈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진짜 엄밀하게 얘기하면 조합원 분양가는 이 원가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고요. 대신 그런데 이 사업비는 계속 변동이 됩니다. 이게 금융비용도 변동이 되고 이거를 픽스할 수 없고 원가는 픽스할 수 없는 아까 사업의 타임테이블이 이렇게 변경 계속 가다 보니까 조합원 분양가는 원가에 수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원가보다 조금 높은 수준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게 제가 조합원 분양가라고 하겠습니다. 조합원 분양가 이렇게 평가돼야 된다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다음에 칸을 좀 밑에서 그렸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P가 커야 다시 그리겠습니다. 잠원 쪽에 지금
메이플자이라고 거기는 지금 조합원 P가 지금 한 20억 정도 됩니다. 예, 조합원 분양가 13억에 지금 한 4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한 여기서 현물 출자 현출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비, 그다음에 요 부분이 분양 수입이 되겠습니다. 분양 수입. 요게 원가 조합원 분양가. 딱 원가는 아니지만 원가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임하는 거고요. 요게 일반 분양가. 일반 분양가와 조합원 분양가 같으면 이 단지는 사업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에다가 파는 가격이 내가 들어가야 되는 가격이면은 이 사업은 사업성이 없다고 표현하면 됩니다. 이게 많이 늘어난 거죠, 사업비가. 사업비가 너무 늘어나서 주변에 그냥 일반하게 팔 수 있는 가격에 도달했다 그러면 사업성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 분양자들은 그러면은 바보입니까? 당연히 시세와의 격차만큼 나야지 일반 분양 받는 거죠. 그죠? 그래서 분상제가 원가로 받으니까 로또 맞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럼 조합원님들의 입장에 P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프리미엄이 크면 클수록 사업성이 있는 구역이고, 이 프리미엄이 거의 일반 분양까지 내려온다면은 이탈을 하셔야 되는 지점이다라고 보는 거고, 요 지점까지 요 수입, 요거 일반 분양 수입이 커지면은 당연히 조합원 분담금은 적어지는 구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뭐가 결정하냐? 당연히 용적률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죠? 지금 현재에 살고 계신 용적률이 176%인데 토지 이용 계획에 의해 가지고 360%를 받아요. 그러면 이만큼 176%는 당연히 조합원님들이 가져가시는 거고, 나머지에 대해서 일반에게 팔아 가지고 내 분담금을 낮추는 거죠. 이게 바로 재건축인 거고, 그러면은 요 일반이라고 꼭 써야죠. 일반 분양 수입이 결국 사업 성패를, 사업 성의 그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업비는 80%가 공사비라고 했잖아요. 근데 공사비 거의 개인적으로 혹은 조합이 깎기가 지금 힘든 구조가 됐어요. 일반적인 수준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서 승패가 납니다. 여기서. 그 승패는 결국 용적률에서 나는 거고, 용적률에서도 임원분들께서는 300%에서 360%까지 올리는 아이디어, 360%에서 500% 안짝 450%로 올리는 이거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거 추진을 하는 거고, 법 따지는 거고, 전문가 될다가 계속 연구해서, 물론 뭐 끝까지 올린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사업비가 더 드니까. 가장 최적의 프리미엄을 올릴 수 있는 이게 결국은 사업 진행 끌고 가시는 분들의 역량이고 하셔야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종무자산 감정평가는 그런 거고요. 이건 제가 이제 답심리 16구역 한 건데, 네. 그 다음에 현금 청산 평가 요거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게 또 중요합니다. 여기 청산자분도 와 계시니까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상법이 적용되다 보니까 사실상 보상 받으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가에 좀 턱없이 못 미친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시가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재개발이라는 어떤 공익성을 띈 사업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수용을 진행하거든요. 근데 재건축은 수용하지 않고 매도 청구로 진행하다 보니까 시가로 이제 받으시게 됩니다. 물론 프리미엄 이걸 못 누리는 거죠, 이거를. 앞으로 프리미엄이 더 갈 수도 있는데 프리미엄을 못 누리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지금 아파트 가격이 좀 좋지 않습니까, 서울에? 지금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나 조정도 지금 만지작거리시는 것 같은데 지금 같은 시기에는 당연히 분양 신청하고 프리미엄 충분히 누리시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장시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